엄마, 그 돈이면 아빠 재활치료 한참은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한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천만 원,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남편 병원비로 억대의 돈을 쓰고 마지막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새벽 사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처음 배운 모바일 뱅킹이었죠. 아들이 엄마 이제 은행 안 가도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하며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문자 알림이 연달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결제 승인, 상품권 구매 완료, 게임 아이템 결제, 성공. 몇 시간 사이 제 통장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약사로 일하며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경찰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3, 평생을 약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길고도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약사 면허를 따고 처음 약국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약국은 동네 한 구석 작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문을 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은 제 얼굴을 보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요새 혈압약 먹으니까 어지러운데 괜찮은 거 맞죠? 하시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약국은 제 일터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도 제법 쌓였습니다. 은행 적금도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산산이 부서진 건 남편이 쓰러진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오늘 좀 피곤하네 하더니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희귀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 했고 간호사들에게 상태를 묻곤 했습니다. 약사인 저였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졌지만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었고 비급여 치료비는 따로 청구됐습니다. 처음엔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자가 면역질환은 보장 범위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김순자 약사님, 남편분 상태 좋아지셨으니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안도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간병인을 써야 했고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국은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엔 약국 문을 열고 점심엔 병원에 가서 남편 식사를 챙겨줘야 했습니다. 오후엔 다시 약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마음이 병원에 가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체 약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약사 비용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약국 매출은 줄어들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대체 약사 비용까지 나가니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로 나간 돈이 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은행 적금을 깨고 남편 퇴직금도 대부분 썼습니다. 심지어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남편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약국에서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하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국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곳이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던 날 단골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어쩌나 다른 약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줘.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약국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빈 약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이었는데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철문을 내렸습니다. 폐업 정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수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손에 쥔 돈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재활치료 계속하고 우리 둘이서 조금씩 살면 돼. 그렇게 저는 63세가 되었습니다. 약국은 없어졌지만 남편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한 뒤 저는 남편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빠듯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씩이라도 보탤게요. 하지만 아들도 자기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부모 걱정까지 끼칠 순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아들이 미안해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은행 안 가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어려워. 그냥 은행 가는 게 편해. 하지만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다니시느라 바쁜데 은행 갈 시간 없잖아요. 이거 배워두시면 진짜 편하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이 앱 깔고요. 공인인증서 받고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처음엔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들이 옆에서 격려해 줬습니다.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잔액도 확인하고 이체도 해봤습니다. 어머, 진짜 되네. 신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은행 안 가도 돼요. 이게 훨씬 편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세상 참 좋아졌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휴대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느려지더니 나중엔 알 수 없는 알림창이 자꾸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긴급 보안 업데이트. 그런 문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냥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하고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걱정 끼칠까봐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검은색 승합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지붕 위에 뭔가 이상한 안테나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저런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똑같은 차가 동네를 느릿느릿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동네에 이상한 차가 자주 보여.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본 것 같은데 뭐 하는 차일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피곤이 쌓여서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윙, 윙, 윙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소액결제 승인 49만 9천 원, 컬처랜드 상품권 구매 완료 30만 원, 해피머니 충전 완료 20만 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서문화상품권 50만 원, 게임 아이템 결제 32만 원, 여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이런 거 산 적 없는데. 남편도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야 해. 하지만 새벽 2시 고객센터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 4시 계속해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50만 원, 카카오페이 충전 40만 원,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휴대폰 끄자. 그리고 날 밝으면 바로 은행 가자. 하지만 휴대폰을 껐다 켜도 문자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문자가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문자를 세어보니 수십 건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도대체 얼마가 나간 거야?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여보, 이거 수백만 원이 넘는 것 같아.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백만 원. 그럼 우리 남은 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재활치료비, 간병비,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 그 모든 게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진정하고 날 밝으면 해결하자. 하지만 남편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제가 하지도 않은 결제가 계속됐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총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부축해줬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은행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우리 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아들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아빠 재활치료 한참은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거 범죄예요. 엄마가 당한 거예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경찰이 조사하면 해결될 거야 하며 위로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볼게요. 한참을 검색하던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에 소액결제 피해 당하신 분 계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요. 완전 똑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이 당한 거야. 게시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 소액결제, 상품권 구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댓글 중 한 분이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분들 모여서 이야기 나눠요. 혼자보단 같이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저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인근 카페에서 모임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냥 앉아만 있을 순 없어.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4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분은 정미란 씨였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씨였습니다. 저는 철물점을 하는데요. 손자 교육비로 모아둔 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굵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배수진 씨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들 취업 준비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수백만 원이 그냥 증발했어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욱 씨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사라졌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자 정미란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새벽 2시예요. 저도요. 저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통신사 사용자였습니다.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검은 승합차를 봤어요. 지붕에 이상한 안테나가 여러 개 달린 차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차. 배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동네를 천천히 돌고 있더라고요. 강동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정미란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더 찾아봤는데요.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 명은 넘는 것 같아요. 화면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오세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정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같이 끝까지 가요. 저도 힘주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같이 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가 아니었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면 힘이 될 거야.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집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뉴스 봐. 우리 얘기 나오고 있어. 민수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기지국 이용 소액결제 사기 기승, 피해자 100명 넘어,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데 남편도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구나. 정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뉴스 봤어요. 그녀도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오늘 오후에 긴급으로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오후에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3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8명이 둘러앉으니 작은 시민단체 같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 중 한 분은 피해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미란 씨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통신사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대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는 해킹은 불가능하다. 고객 부주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안 사고를 인정한다. 정부 당국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오세훈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배수진 씨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속보 떴어요. 범인이 잡혔대요. 모두가 화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중국인 2명 공항에서 검거, 검은 승합차에 불법 기지국 설치, 수도권 일대 돌며 범행,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차예요. 우리가 본 그 차. 강동욱 씨가 화면 속 차량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격했던 그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잡혔구나 하는 안도감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저녁 통신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대.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재활치료 계속할 수 있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통신사에서 온 문자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해 경찰 조사 협조, 서류 제출, 내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 씨, 문자 받았어요.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최소 2주는 걸린대요. 2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재활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손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당분간 매달 조금씩 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엄마는 곧 돈 돌려받을 거야. 그날 밤 뉴스에서 전문가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불법 기지국은 특정 지역의 휴대폰 신호를 가로채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제가 당한 수법이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바로 다음날 통신사에 가서 소액결제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편리함보다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였다면 묻혔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범인이 잡히고 보상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정미란 씨가 말했고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것을. 며칠 뒤 통신사에서 온 안내문은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줬습니다. 피해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주민등록 등본, 피해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 차갑게 울리는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긴장을 더 키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제 사건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피해 내역이 불법 기지국 사건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시간대, 지역, 피해 패턴이 완벽히 겹치네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통신사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피해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재활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지만 빠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조금씩 모금을 받았어요. 많진 않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건 안 돼. 내 체면이 어떻게 되니?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할 순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 키운 건 괜찮고 제가 도우면 안 돼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곧 보상금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아들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고단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갔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복사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피해 진술서를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통신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서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 남편 재활치료비가 절실해요.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직원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소액결제 피해 보상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수료는 보상금의 10%만 내시면 됩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경고해 준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2차 사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상금 관련해서 돈 요구하면 절대 안 돼요.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빨리 받으시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전밀한 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정말 악질이에요. 피해자를 또 노리다니. 오세훈 씨는 아예 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걸 봤어요. 강동욱 씨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신상이 또 유출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이름과 대략적인 주소가 올라온 걸 민수가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빨리 신고해야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번 뚫린 안전망은 다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나 뒤를 돌아봤고 밤에는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미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휴대폰 잘못 써서 그런 거래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뉘앙스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하며 힘이 되어 주었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제 곁에서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말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만 자책해. 하지만 남편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통신사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보상은 언제쯤 처리되나요? 고객님, 현재 내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남편 재활 치료가 급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공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통신사는 사과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걸까?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당장 급한 거 쓰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민수야. 내가 빚을 지게 할 순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곧 돈 받을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 재활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남편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정밀한 씨가 전화로 위로해줬습니다. 3주째가 되던 날 드디어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피해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입금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상담원의 대답에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보상금 나온대.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온대.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숨통이 트이겠어. 돌아온 희망 3주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10,000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들어왔어. 보상금 들어왔어. 남편도 화면을 보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재활치료 계속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참 힘들었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보상금 들어왔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아. 아빠 재활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 당분간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정미란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는 저 보상금 받았어요. 그녀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축하하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하자 미란 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며칠 뒤 피해자 모임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카페 창가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두 보상받으셨죠? 정미란 씨가 물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배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오세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자였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욱 씨가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통신사가 보안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생길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정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도 연락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카페를 나서는 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재활치료 계속하자.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 제가 말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일 겪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보행 보조기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겠네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꾸준히 치료받으신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이 보행 보조기 없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텐데.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셨다고 작은 선물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 겪으면서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옆에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세 식구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에 울리던 휴대폰, 통장에서 사라진 돈, 경찰서 차가운 의자, 피해자들과의 만남, 언론 보도, 범인 검거,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돈,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한 번 잃은 신뢰와 안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액결제는 이미 영구 차단했고 휴대폰 사용도 더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이 막을 수 없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들과의 연대, 언론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들이 모여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시죠? 저는 동네 복지관 관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궁금한 마음에 며칠 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가까이 약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약국을 정리한 지 이미 오래됐는걸요. 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긴 경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 분이 제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장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2시간씩이고 강사료도 드립니다. 관장님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목이 메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한 뒤 제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는데 다시 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관자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복지관에서 강의하게 됐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강의인데 어르신들한테 약 복용법 알려주는 거야. 제가 설명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당신한테 딱 맞는 일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약국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다. 할머니들이 반가워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들, 여기 계셨네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신다길래 우리가 다 왔지. 선생님 약 설명이 제일 알아듣기 쉬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약국에서 일한 약사 김순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드시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0분에 드시는 약과 식전 30분에 드시는 약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같이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띄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강의실을 나서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약국은 없어졌지만 어르신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더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훌륭한 약사니까. 며칠 뒤 민수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네. 그래서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보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도 이제 복지관에서 강의하면서 조금씩 벌고 있어. 내 살림이나 잘 챙겨. 제가 말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시다니. 민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를 계속하며 점점 좋아졌고 저는 복지관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요즘 이상한 문자를 많이 받는다는데 혹시 사기 아닐까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당한 것과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링크 누르지 마시고 소액결제 기능 차단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의 시간에 제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요. 어르신들이 놀라며 귀 기울였습니다. 새벽에 휴대폰 문자가 계속 오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액결제 기능은 꼭 차단하시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는 절대 믿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창피해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더라. 저는 부동산 카페에서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제 게시글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죠.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 응원들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현실에서는 남편이 반대했고 아들이 말렸고 딸이 우려했지만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이 가족 몇 명의 걱정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30년 넘게 가정만 지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년 반쯤 지나 건물을 급매각하고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그 수백 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 경선이는 야근 중이었죠. 딸 미경이는 방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설거지를 끝낸 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죠.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됐어요. 월세만으로 400만 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군요. 썸네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뭐지? 저 사람도 주부인데? 호기심에 영상을 눌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을 부동산 여신 해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가 됐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들이 주르륵 보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자기 돈 적게 들어요. 저는 3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건물 2채예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따라했는데 성공했어요.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혜리님 덕분에 월세 받고 있어요. 50대인데 저도 해볼까요? 마지막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후반 주부가 용기를 내고 있었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정만 지켜온 제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보다는 경선이 엄마, 미경이 엄마로 불렸죠. 다음날 또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에 비슷한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주부도 건물주 될 수 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기. 월세 통장 공개. 이렇게 벌어요. 하나를 보면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가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아챈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2~3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봤고 빨래 개면서도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그녀의 채널에는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갭 투자 완벽 정리.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은행 대출 쉽게 받는 꿀팁. 50대도 늦지 않았다. 모든 영상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댓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성공했어요. 따라했더니 됐어요. 역시 혜리님. 한 달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화면에 밝은 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영상을 끄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실제 건물주 브이로그, 하루 일과 공개. 영상 속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건물을 관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입자들이 사장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 6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온라인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 큰 카페였어요. 닉네임을 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희망주 부육십이라고 입력했죠. 62세의 희망을 품은 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성공 인증 글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남편 몰래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축하와 부러움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부럽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도 준비 중이에요.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온라인에서 저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질문도 올리고 정보도 찾아봤죠.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핸드폰만 보시는데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그래.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자들 많다더니 당신도 조심해. 중독이 아니야, 공부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변명했습니다. 경선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거 보시는 거 아니죠? 요즘 유튜브에 사기꾼들 많다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이게 진짜야라고 속으로 외쳤죠.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켰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혜리의 최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망설이면 늦어요. 영상 속에서 혜리는 급하게 말했어요. 요즘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댓글창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 어제 계약했어요. 망설이다가 좋은 거 놓쳤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서둘러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알아보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나간 뒤 저는 온라인 카페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초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초보였는데 성공했어요. 용기 내세요. 온라인에 수백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다 해냈는데 나만 못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실패한 50대 주부 영상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라인 카페의 그 수백 명도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성공담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비밀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설레면서도 떨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무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건물 좀 알아보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단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투자용으로 보시려는 거죠? 요즘 사모님들 많이 오세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건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게 영상 몇 개 봤는데요.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좋은 정보들 많죠. 그런데 실전은 좀 다르답니다. 컴퓨터를 켜더니 매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5층짜리 원룸 건물인데요. 매매가가 10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10억이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가 5가구 들어있어요. 전세금이 총 5억 정도 됩니다. 장 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5억에서 6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커버되니까요.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갭 투자라는 방법이었죠. 그럼 제가 6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사모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이요? 그럼 완벽하네요. 은행에서 3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딱 맞아떨어져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간단한 건가요? 그런데 대출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대출이 될까요? 장 실장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남편분 명의로 해야겠네요. 남편분은 직장 다니세요? 네, 회사원이에요. 그럼 문제 없어요. 공동 명의로 하면 됩니다. 서류 좀 챙겨오세요. 공동 명의, 그 말은 남편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저기,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 하던데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아니, 그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투자? 무슨 투자? 건물이요. 작은 건물 하나 사는 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여보 들어봐요. 요즘은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돈 적게 들어가고 전세 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절대 안 돼. 빚내서 부동산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평생 당신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보면 안 돼요? 이건 뜻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고. 결국 그날은 대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기 남편 명의 대출인데요. 남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서류만 있으면 돼요. 대출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이요? 네, 소득증명서랑 재직증명서 가져오시고 신청서에 도장 찍으면 돼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남편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재직증명서가 있었어요. 소득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됐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성공하면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한가득 들고요. 좋아요. 이제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장 실장이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남편분 서명란에 도장 찍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수백 개의 성공 영상이 떠올랐어요. 온라인 카페의 응원 댓글들도요. 다들 성공했잖아. 나만 못할 리 없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대출 승인 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출 승인 났어요. 3억 대출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 계약만 하면 돼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 당일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건물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건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매매가 10억 6천만 원,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10억 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장 실장이 펜을 건넸어요. 손에 펜을 쥐었는데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정말 괜찮은 건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유튜브 속 부동산 여신 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모님도 건물 주세요. 장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건물주,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내가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친구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출 승인됐다고 3억 원. 이게 뭔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여보, 사실은 뭐? 내 명의로 대출 받았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건물 샀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경선이와 미경이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죠. 그래도 저는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건물 열쇠를 받았어요. 자, 이제 사모님 건물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내 건물이구나. 건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했죠.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벽지가 약간 낡아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2층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건물주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순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3층에 사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어요.
전세 세입자였군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전세 세입자 5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렸어. 나를 건물을 둘러보며 빈 방들을 확인했어요. 월세로 내놓을 방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장 실장 말로는 한 방당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7개 다 채우면 월 280만 원이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한테 받는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대출이자가 월 150 정도니까 순수익이 150은 남네.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어요. 희망주 부육12로 로그인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습니다. 본문에는 건물 외관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이었죠. 30년 전업주부였는데 용기 내서 계약했어요. 떨리지만 설레요.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유유.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대단하세요. 월세 얼마나 나오나요? 댓글이 100개를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현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차갑게 대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백 명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빈방 7개 중 5개의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2개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문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세 입금일.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오전 10시쯤 띵동 입금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200만 원 마이너스 2층 세입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후에 또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40만 원 마이너스 4층 세입자. 그렇게 하루 종일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통장을 확인했어요. 총 24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40만 원. 내가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야.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진짜로 월세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게 진짜였어. 나도 해냈어.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도 안 했고 아이들도 씁쓸하게 쳐다봤죠. 그래서 온라인 카페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유유. 오늘 첫 월세가 들어왔어요. 240만 원. 믿기지 않아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축하해요. 부럽다 유유.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희망주부님 응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웃었습니다. 남편 몰래 스마트폰으로 통장 화면을 캡처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월세 통장 인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겁이 났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달에도 월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빈 방 하나를 더 채워서 2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이 넘었어요. 대출이자 빼도 150은 남네. 정말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건물 청소를 하러 갔어요.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있는데 4층 세입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주말인데도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건물주들은 관리 안 하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또 냉랭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건물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부동산은 변수가 많다던데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속으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하면 성공이야.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온라인 카페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은 신규 건물주들 사이에서 알려졌거든요. 희망주부님처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조언 부탁드려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나도 이제 선배네. 온라인에서만큼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달랐어요. 어느 날 3층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에어컨이요? 네,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데요. 여름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수리업체를 불렀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만 원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5층에서도 에어컨 고장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 5대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번 달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갔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세입자들이 불편하다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누수도 생겼습니다. 복도 조명도 나갔고요. 매주 뭔가 고장이 났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건물주의 하루 브이로그들을 봤는데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만 보였어요. 수리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편집한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는 월세 들어오는 달콤한 순간만 보여주고 지출되는 쓴 순간은 잘라내버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4층 세입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요? 지금 물이 새요? 네,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요. 세입자가 가리킨 천장을 보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새는 것 같은데요. 5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건물주예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화장실을 보니 변기 주변으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몰랐어요. 물 내릴 때마다 조금씩 센 것 같긴 한데 다음 날 아침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이거 배관을 다시 해야겠는데요. 아래층 천장 방수도 다시 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500만 원, 2달치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4층 세입자는 다른 방으로 임시 이동해야 했죠. 사장님, 정말 불편해요.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공사가 끝나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530만 원,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모아둔 수익금을 다 써야 했어요.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 그제야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월세 수입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거기서 관리비 50만 원을 또 빼면 100만 원, 수리비가 평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실제 순수익은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만 원? 이렇게 고생하는데 50만 원? 유튜브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월세만으로 300만 원 벌어요.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이자와 지출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동산 여신 해리의 최신 영상을 찾아봤어요. 건물주의 일상.
이렇게 여유로워요. 영상 속 해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월세 잘 들어왔어요. 건물주 생활 정말 만족스러워요. 댓글들도 부러워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건물주 되고 싶어요. 혜리님 너무 멋져요. 수리비는 안 나가나? 고장은 안 나나? 그날 밤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희망주 부육12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건물 오래되면 고장 많이 나지 않나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변이 없었어요. 다른 댓글들은 답변이 달렸는데 제 댓글만 무시됐습니다. 왜 답을 안 해주지? 며칠 후 다시 확인했는데 제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삭제된 거였습니다. 내 질문이 불편했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튜버들은 성공 스토리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불편한 질문은 삭제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을. 그날 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건물 수리비 너무 많이 나가요. 10억대 건물 운영 중인데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갈 때도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유유 에어컨만 5대 고쳤어요. 건물 노후되면 수리비 장난 아니에요. 유튜브는 그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옥상 방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복도가 축축해져요. 옥상을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방수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또 다른 업체가 말했어요. 비용은요? 40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또 400만 원. 이번 달엔 적자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적금까지 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를 다시 켰어요. 부동산 여신 해리의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실패하는 이유. 이것만은 피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좋은 건물을 고르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피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말해? 내가 산 건물은 이미 10년 됐는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을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말해?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진작 이런 얘기 해주시지 그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댓글을 달았네요.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드물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건물은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수익 나고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면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넉 달간 실제로 남은 돈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30만 원?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텐데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라인 카페에서는 여전히 성공 스토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나만 힘든 건가?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절대 이런 밤을 보여주지 않지. 불안에 떠는 건물주의 밤을, 수리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순간을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3층 오상훈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 달이 전세 만료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약은 안 하시나요? 죄송해요.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해요. 그렇군요. 전세금 1억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원을 어디서 구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적금도 300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해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영상을 다시 봤어요. 영상 속 부동산 여신 혜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자동으로 이어받기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한 명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럼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 급하게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새로운 세입자 구하셔야죠. 제가 매물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운 좋으면 한 달 안에 구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매물을 올렸습니다. 전세 1억 원, 깨끗한 원룸.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사모님 건물 근처에 신축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요. 신축,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축이요? 네, 바로 옆 동네에 새 건물이 올라왔어요. 전세 조건도 비슷한데 시설이 최신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구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변수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실 운영하면 성공이에요. 그것만 강조했죠.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1억을 내가 직접 갚아야 하나? 은행에 가봤습니다.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고객님,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이 3억이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을 담보로 잡으시거나 주택담보, 우리가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안 돼. 남편이 알면 큰일 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상훈이 나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주 안에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몰래 그의 적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쓰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편 적금을 해지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했지만 서류를 위조해서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돼.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갑자기 왜?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만 빌려줘.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급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결국 친언니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3천만 원을 더 뽑았어요. 금리가 엄청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1억을 만들었어요. 오상훈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가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빚만 늘어났네. 그날 저녁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전세금 반환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어받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이 없었어요. 다음날 확인했는데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또 삭제했네. 화가 났어요. 유튜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리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전세금 반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영상에서는 쉽게 이어받기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달라요.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날 무시하는 거야. 온라인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전세금 반환 어떻게 하셨나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는데 이어받기가 안 돼요. 1억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망했어요. 유유. 대출 받으시는 수밖에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위험한 이유예요. 망했다는 사람도 있네. 처음으로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글도 몇 시간 뒤 삭제됐어요. 아마 카페 관리자가 지운 것 같았습니다. 성공 스토리만 남기고 싶은 거구나. 온라인은 거짓이었어요. 수백 명이 성공했다고 외쳤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4층에 사는 홍지원입니다. 네, 지원 씨, 죄송한데 저희도 다음 달에 나가려고 해요. 또 아기를 가져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은요? 1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1억, 이제 정말 끝이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는데 그날 밤 스마트폰을 들고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영상은 건물주의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해리는 카페에서 웃고 있었고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죠. 넌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니?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니?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기꾼아.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라인은 진실을 감추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친척, 친구, 가능한 모든 곳에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1억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무슨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사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유튜브한테? 결국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 집 담보대출.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주택 가격이 8억 정도 되니까 2억까지는 가능하겠네요. 2억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필요합니다. 또 남편 몰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됐어요. 2억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홍지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 곳에서 잘 살게요. 그래요.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얼마죠? 부동산 담보대출 3억, 주택담보대출 2억,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합치면 총 6억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300만 원, 완전히 적자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전화? 주택담보대출 승인됐다고. 2억 원. 그게 내가 언제 주택담보대출 신청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신청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어? 건물 때문이야.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 전세금? 그게 얼마인데 집까지 담보로 잡아? 2억이야. 순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2억?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거실로 경선이와 미경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대. 네.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설마 우리 집 잃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선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빚이 총 얼마예요? 그게 숨기지 말고 말씀하세요.
6억 정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억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400만 원 좀 넘어. 월세 수입은요? 300만 원. 경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적자네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팔아야 해요. 경선이가 말했어요. 지금 팔면 손해야. 손해보더라도 팔아야죠. 이대로 가다간 집까지 잃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10억에 샀으니까 비슷하게 팔리지 않을까? 아니야. 경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8억도 받기 힘들 거예요. 8억, 2억 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까지 하면 실제 손실은 4억 가까이 되겠네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집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경선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더 늦으면 손해만 커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12로 로그인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희망? 무슨 희망? 로그아웃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최신 영상은 2번째 건물 계약했어요. 였습니다. 해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러분, 저 이번에 2번째 건물 샀어요. 투자는 계속해야 해요. 댓글들은 축하 일색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앱을 껐습니다. 어차피 삭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두워졌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건물 팔고 싶은데요. 급하세요? 네, 최대한 빨리요. 그럼 시세보다 낮춰서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에 팔릴까요? 8억에서 8억 5천 사이. 10억에 샀던 건물이 8억, 2억 5천 손해였습니다. 알겠어요. 내놔주세요. 매물을 올렸어요. 금매 8억.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구매 의사 있는 분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 거래 원하시는데 8억 5천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네요. 8억 5천, 10억 6천에 샀으니까 2억 1천 손해였어요.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가 2천만 원, 대출이자로 나간 돈이 2,500만 원, 실제 손실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구매자가 와 있었어요. 3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건물 잘 받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억 5천만 원.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전엔 이렇게 설렜는데 지금은 슬프기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매자가 일어섰어요. 건물 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갔어요. 금매 표지판이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입자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군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8억 5천에서 대출 5억을 갚고 남은 돈은 3억 5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 2억을 갚으면 1억 5천. 신용대출과 카드론 1억을 갚으면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돈이 3억이었으니까 실제로 남은 건 마이너스 2억 5천이었어요.
4억이 날아갔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았어. 얼마에? 8억 5천.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해가 얼마야? 4억 정도. 4억.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성공 비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해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 그 용기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긴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영상 믿고 4억 날렸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확인했는데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삭제하세요? 불편한 진실이라서요? 또 삭제됐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계속 삭제됐어요. 결국 제 아이디 희망주 부육12가 채널에서 차단당했습니다. 날 막았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12로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제목 저는 실패했습니다. 1년 반 전 10억대 건물 샀다고 자랑했던 희망주 부육12입니다. 결과 말씀드려요. 4억 날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믿지 마세요. 온라인 성공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1시간 후 확인했는데 글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카페 관리자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부정적인 글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삭제했습니다. 부정적? 이게 현실인데? 카페에서 탈퇴했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구독 목록에 부동산 여신 해리가 있었습니다. 구독 취소를 눌렀어요. 그리고 추천 영상들을 보니 여전히 성공 스토리만 가득했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성공, 월세 통장 인증, 부동산 투자 대박,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 앱을 삭제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유튜브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반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지만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어요. 1,900원입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건물주 사장님이었던 저는 이제 마트 직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합니다. 대출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리비 청구서 안 와도 되고 세입자 전화 안 받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180만 원 정도. 오늘도 고생했어. 퇴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도 고생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경선이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고 미경이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마트 일은 단순해서 오히려 좋더라. 정말이에요? 응,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 경선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죠? 응, 지난달에 마지막 대출 갚았어. 2년 동안 가족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이 100만 원, 제가 50만 원, 경선이가 100만 원, 미경이가 5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아서 2억을 갚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도. 그날 밤 미경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뭘? 그때 건물 산 거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 정말요?
응, 물론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가족이야. 경제적 성공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도전한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용기를 낸 거잖아요. 고마워, 미경아. 다음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예전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3층에 살았던 오상훈이었어요. 아, 상훈 씨,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요즘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파셨어요? 네,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상훈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진심이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그럼 다행이네요. 상훈이가 떠나고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마음이 편한 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앱은 여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깔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1년 반 전엔 스마트폰만 보느라 이런 풍경을 못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해요? 된장찌개. 좋아요.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에 살고 마트와 경비 일을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경선이가 말했어요. 응? 저 다음 달에 승진해요. 정말? 축하해. 그래서 제가 매달 드리는 거 150으로 올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모아야지. 괜찮아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가 도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고마워.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1년 반 전 건물주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뭐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불안했거든. 노후 걱정, 돈 걱정. 지금은 있는 만큼 살면 된다는 걸 알겠어. 나도 그래. 별이 보였어요. 1년 반 전에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여보, 미안해요. 뭐가? 그때 건물 사느라 고생시켜서.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당신도 나름 용기 낸 거잖아.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희망주 부육 12로 온라인에서 유명했던 저. 수백 명의 응원을 받으며 건물주가 됐던 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설렜던 저. 그 모든 게 허상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이 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이 시간에 이제야 눈이 보이네.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보다 오프라인 가족 몇 명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유튜브 속 편집된 성공담보다 현실의 소박한 일상이 더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보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 값지다는 것을 64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